법무법인 훈민의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관이 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이 사람을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문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날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먼저 인치를 하게 됩니다. 인치를 하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포가 되어 있든 체포가 안 되어 있든 최대 2, 3일 정도 안에는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급박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사한테 납득을 시키는 절차니까요. 어떤 것이 구속사유가 있고 어떤 것을 구속사유로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지 그거 대응하는 주장을 할 수 있고 구속사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문을 보시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각호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사유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해당하면 구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걸. 무죄 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할 정도의 그런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라도 당연히 무죄 추정을 깨뜨릴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 소명자료 정도는 있어야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유 중에서 첫 번째,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데, 주거에 관한 거니까 간단하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구속 사유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주거가 불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부정을 구속 사유로 넣은 이유는 소재 불명으로 형사 절차의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넣어둔 거겠죠. 주거가 어떤 종류인지, 장기간 거주를 했는지, 주거의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에 더해서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의 경우에는 주거불명이 잘 인정이 되는 편이고, 찜질방, 여인숙 이런 데서 전전하는 경우에 주거 부정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근데 무조건 찜질방에서 잔다거나 여관 같은 데서 잔다고 해서 부정이 되는 건 아니고 장기간 거주를 했다,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있어서 항상 출퇴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주거 부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거나 주민등록이랑 실거주지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이거는 주거 부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보지 않고 실제로 주거 안정성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어 있고요. 체포 당시에는 주거 부정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는 확실한 신원 보증인이 있다거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생활 안정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주거 부정이 인정되지 않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잘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이게 또 하나의 구속 사유인데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사유에 넣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것들을 보관 파일을 없애거나 장부를 없애거나 증거물을 파기, 훼손, 은닉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증인이나 참고인, 감정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불리한 짓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범인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도주한 공범이 있거나 조사되지 않은 공범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범을 말 안 했다거나 이런 사정을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청구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공범자와 통모를 해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소명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이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사건의 유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다수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 그다음에 공범자, 목격자와 같은 사건 관계자가 피의자와 인적 관계가 강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영향력이 큰 사건,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거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될 수 있는 사건,
그다음에 범행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직을 통해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진술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건, 이런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사건의 유형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구속 예규에서는 증거인멸의 고려 요소로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증거가 범죄의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피의자 측에서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게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피의자 측에서 증인 등에 대해서 압력 행사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이미 조사가 됐다, 이미 증인도 조사가 했다, 나는 증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구속사유 마지막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당연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도망을 가면 재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망. 그야 말대로 생활 중심지를 이탈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당연히 도망을 가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도망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 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판단자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망할 염려, 이게 애매하잖아요. 뭐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도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규에서 도망할 염려에 대해서 고려할 사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4가지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일단 범죄 사실에 관한 사정, 피의자 개인에 관한 사정, 그다음에 가족관계,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 이 4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범죄 사실에 관한 사정에 대해서 고려할 요소는 뭐 범죄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범행에 대해서 자수를 했는지가 이제 도망할 염려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개인 사정은 내가 직업이 있는지, 그 직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경력, 범죄 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생계가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됐는지, 이런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지, 음주의 경력, 뭐 도망을 억제할 만한 어떤 치료 중인 병이 있는지, 뭐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뭐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당연히 도망을 못 가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으로 도망갈 염려를 위해서 외국과의 어떤 연결 가능성이 있는지, 여권이 있는지, 아니면 여행을 자주 다녔는지, 이런 것들도 피해자의 도망할 염려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개인의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관계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함부로 도망치지 못합니다. 가족과 유대관계가 있으면 사실 도망을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과의 관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들의 조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가족 간의 결속력,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배우자 또는 나이가 어린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연로한 부모가 있는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지, 그리고 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피해자에 대한 가족들이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피해자의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선행으로 이끌 만한 능력이 있나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가족들이 진짜 우리를 부양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권고를 해서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게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잘 주장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 피해자가 계속 오래 살았고 정착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피해자 가족이나 아니면 피해자가 뭐 어떤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교우 등 이제 지원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할 염려가 구속 사유로 되어 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파트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것들을 제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런 사정들에 대응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지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구속 사유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충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2007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높은 형이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도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의 요소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범죄 중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재범의 예형성도 범죄 예방의 목적과 도망할 염려의 고려 요소에 해당하는데요. 성폭력 범죄, 마약 범죄, 조직 범죄 이런 경우에는 재범의 예형성이 높게 평가가 돼서 구속사유를 평가하는 데 좀 불리한 요소긴 합니다. 이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일수록 좀 더 방어를 하는데 매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도망할 염려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에 한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목격자,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직접 들은 사람, 범죄 증거를 직접 제출한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런 세 가지도 고려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사유와 구속사유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리면 청구가 되면 신문 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한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영장 실질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도 법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기일이 돼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절차 개시되겠죠. 이 절차 개시를 판사님이 고지를 하시고 변호인과 검사를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성명, 주민번호, 주거, 직업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구속 사유를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게 됩니다.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주로 판사가 피의자에게 듣는 절차라는 점에서 검사나 변호인도 도중이라든가 끝난 경우에 의견을 진술을 할 수는 있지만 검사나 변호인이 직접 피의자를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도 가능하고 피해자가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아동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구속 사유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들은 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보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된 피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전에 바로 변호인을 선임을 하셔서 유치장 접견을 통해서 범죄 사실과 구속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사실관계를 수집을 해서 미리 청취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청구서를 복사해와서 의견서를 바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급박한 절차다 보니까 사실 변호인이 엄청 바쁘게 움직여도 시간이 정말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단계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방어를 하시기 위해서는 중요하고요. 물론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선임을 하셔도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최대한의 방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연락을 받아서 다음날 바로 복사를 해와서 아침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속이 되면 인신이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되게 괴롭고 방어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변호인과 연락을 하기도 용이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부터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장 청구 기각이 그렇게 50%가 넘는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검사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을 때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각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10% 이상은 되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